네, 2월 며칠? 5일. 2월 5일 배상훈 정종근의 막장 토론회 정종근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예, 오늘도 다들 많이 들어오셨네. 우리 조수정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셨나? 모르겠어요. CSI님이네. 아니에요. 위에 한다나님도 있고 은홍님도 여기 있어요. 올려드릴까? 네, 쭉. 제 가능합니다 이제. 네. 1등이 한다나님, 은홍님, 삼족구님, 포청천님. 예. 또 그다음에 쭉 내리시면 돼요. 예. 쭉 내리세요. 예. 그래서 맑은미소님, CSI님, 효신님, 예. 데보라님, 수정님, 녹턴님, 73님 등등 오셨어요. 예. 자 지난번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제가 이거 처음 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정종근 혼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한번 한 소리 하시죠. 예, 저 할 때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이거 처음 했다가 지난 또 우리 화요일 방송에서는 뭐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30분 정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스무스하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류를 통해 배우는 예, 학습이죠. 예, 인간의 어떤 어리석은 학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오솔록 차. 근데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우리 고등학생 어떤 아이가 예, 프로파일링을 배우겠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만나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고 뭐래 갖고 선물로 보내줬어요. 프로파일링 관련된 취직은 아니고 그죠? 아니에요. 예, 못했어요. 예. 어머니의 반대로 예. 그 어머니가 또 쫓아오셨어요. 우리 딸은 그게 아니다 해갖고 예. 어쨌든 그래도 오랫동안 그 알고 지낸 우리 지금은 20대 후반쯤 됐네요. 예. 그 아이가 제 생일 선물로 보내줬는데 고맙고 항상 뭐 미안하긴 하죠. 근데 그래도 자신의 삶을 또 살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랑질 하려고. 예. 뭐 변종록님 그 선생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올려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하다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걸리고 아니면 믿다 뭐 집에 가서 또 답을 드릴 수도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직감님. 오늘 좀 춥죠. 어제 예. 요 설 연휴 때도 조금 추웠고 설 연휴 끝나고도 좀 많이 춥네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누구시더라? 확진자 나오셨던데. 네, 확진자 나와갖고 감금. 확진 은홍님 언홍님. 아이고. 본인이 확진된 게 아니라 음. 받으러 간다고. 네. 아니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와이프 저희 와이프가 이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인데 이분이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느낌이 안 좋다고 하면서 아마 확진 같다고 하면서 어디야 이제 검사받으러 가겠다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밀집 접촉했는데 그때 또 저도 만나고 이게 주변에 만난 게 있어가지고 바짝 긴장했는데 아니래요. 다행히 뭐 어제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 뭐 3만 6천이 넘었다고 하니까 네. 며칠 지나면 한 10만까지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좀 줄어들겠는데 오미크론이 마지막 팬데믹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제는 이제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좀 그런데요. 예. 외국에서도 아직은 그런 식으로 선언한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없지만 저기 북유럽은 일부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있죠. 거고. 하고 있지만은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는 형태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좀 지나면서 최선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위중률이나 이제 치사율 이런 것 자체가 확 떨어지면 이제 일반 독감의 수준으로 지금 유사해지고 있다고 하대요. 지금 아직은.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빠른 것 같고 여전히 이제 뭐 백신이나 뭐 저 거리두기나 이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정부나 어쨌든 보건 담당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바이러스의 변이에서는 오미크론이 다른 것보다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오미크론은 뭐 지금 중국에서 얘기되는 거 보면 쥐에서 유래됐다 뭐 하긴 한데 그건 아직 뭐 가설일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바이러스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근차근 대응하면서 좋은 경험으로 삼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차후에는 이런 어떤 뭐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게끔 인간이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다들 뭐 날씨도 조심하시고 예. 지금 뭐 3만 명, 4만 명 쭉쭉 가고 있는 확정되고 있는 뭐 코로나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예. 오늘 사건 사고인데 제일 먼저는 그 제목에도 달았지만 이아가 이노마가 조주빈. 이노마가 지금 지금 42년 최종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42년. 최종 확정됐죠. 근데 뭐 바깥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8월 달에 개설했다면서요. 예,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개설자가 아버지 조주빈의 아버지라고 본인이 실토를 했고요. 음. 본인이 이제 기자들이 지금 이제 물으니까 블로그 화면에 나오는 게 블로그에 올라간 그 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고 그 편지 내용에 조주빈의 아버지가 조주빈의 이 내용을 조주빈의 아버지 이름으로 개설된 그에다가 실어갖고 뭐 말한 그거죠. 억울하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피해자들에 대한 다시 2,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됐고 법무부에서 확인을 한 바 그 내용에 올린 것은 조주빈의 아버지가 올렸고 조주빈 아버지는 바로 내렸다. 그리고 뭐 직접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뭐 여기까지가 팩트고 법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겠다까지가 팩트인데 문제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서신 검열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이게 법무부의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몇 가지 층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어쨌든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징역 42년의 그러니까 대단히 큰 실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해야 될 자가 바깥에서 이 블로그나 SNS 같은 것을 운용하는 거는 이건 약간 정서적인 문제겠죠. 그렇죠. 괘씸한 거지. 그게 심한 거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사실 법적으로도 공소장에서 명기되어 있는 내용을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나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법적으로 소송법상 문제가 있죠. 문제가 네.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불법인 거고.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괘씸하고 두 번째는 불법이고 세 번째는 이런 케이스. 어쨌든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편지 같은 경우를 검열할 수는 없고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고 검열은 부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서신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 심각하게 범죄를 하고 있거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조주빈의 행동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명예훼손이라든가 가해 행위란 말이에요. 예.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우리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양심수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독재 정권 하에서 서신을 차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런 부분이 우리 편집장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범죄 같은 성착취범죄 같은 이 범죄 혐의자 범죄 수용자가 하는 행동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매뉴얼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뭐 질문인 거지. 아까 첫 번째는 아주 저 새끼 저 42년 받은 놈이 저렇게 하는 거는 괘씸해. 이건 괘씸하다라는 정서로 줘줘야 되고 두 번째는 공소장을 올리는 것은 소송법상 불법이야. 그러니까 처벌하면 돼. 네. 그런데 서신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약간 자신의 억울함을 올릴 수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바깥에서 본인이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올리는 내용에 어떤 뭐 아까 뭐 2차 그러니까 성범죄 같은 네. 2차 가해라가 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너는 유죄라고 확정했는데 나는 여전히 억울하다거나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건지 규제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억울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는
그건 사적인 SNS 공간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부재 이걸 자기 부재라고 했으니 어쨌든 아무리 뭐 살인범이라 연쇄 강간범이라 하더라도 내가 억울하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이유를 사실 내 피해자들이 나를 뭐 유발했고 그래서 그는 2차, 3차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어떤 표현이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는데 네. 그게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는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정당성 주장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그 자체로 또 뭐 별도의 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처벌돼야 되는 그렇죠. 문제이지 그 자체를 어떻게 뭐 금지시킨다거나 이럴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연쇄살인범들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바깥에 저기 자신 SNS라든가 이걸 통해서 뭐 광고도 내고 뭐 하는 이유가 그거를 미국의 사법 당국에서 일괄적으로 규제 못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들의 어떤 그 추종자들끼리 뭐 어떤 카페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뭐 지들끼리 막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까지는 규제를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폐쇄된 거라면. 근데 이게 개방된 거라고 하면 개방된 카페, 개방된 SNS 공간이라고 하면 다르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연예인 같은 경우도 연예인에 대해서 비방 무슨 뭐 이렇게 SNS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심각한 경우는 저 피해자인 연예인이 다 고소 명예훼손 그렇죠. 걸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거는 고발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비방글을 올리는 것 자체를 사전에 다 차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SNS 공간에 어떤 뭐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게 이 SNS인데. 근데 이제 이 이제 조주빈의 링범죄, 이 성착취 범죄가 참 아주 독특한 부분은 아주 어리고 성적 인식도 아주 없는 어린 여성,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조주빈 얘는 그걸 무차별적으로 신원을 공개를 해버려서 그건 공소장 내용에 이제 그걸 예. 올려버렸으니까 더더욱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 올려버리면 이거를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한 복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종의 자신을 고소한 보복 행위로서 이 행위를 할 때 일정 정도 사전 차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진짜 나 42년 받았어. 난 어차피 배째랄 건데 이 새끼. 배째라. 배째. 그럼 그러니까 난 내가 무차별 올릴 거야라고 해서 올려버렸을 때 그 무한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전적으로 금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사후적으로 뜨자마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어떤 무슨 기준과 법령과 위반하기 때문에 뭐 차단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보통 지금도 포털이나 SNS 운영 주체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잖아요. 이제 문제는 포털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위험한데 사전에 그런 신원 같은 경우는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떠버리면 감당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주빈이라는 이런 이 특정 개인 이게 워낙 이게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이렇게 스크린이 되고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렸으면 아 이거는 이 새끼 별도의 또 다른 범죄 행위다. 이게 바로 눈에 띄는데 그렇죠. 이게 조주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유사한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베에서 벌어진 일이고 뭐 다 벌어진 그렇죠. 일인데 이 일베가 이제 그런 조주빈 같은 애들을 추종자들이 또 모여갖고 카페 만들고 갖고 그 카페에서 조주빈의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해 갖고 또 범죄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대응은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주빈의 지금 저 블로그 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는 이제 조주빈은 특정인이 특정되니까 이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지만 이런 유사한 행위들은 이제 일베나 SNS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또 사전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딜레마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제가 계속 뭐 범죄연구소라든가 사전적 범죄 대응 센터가 필요한데 이것도 매우 위험한 부분은 일종의 예비 검속 같은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라든가 독재 정권 때 이미 했던 이 독재자들이 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형태의 그 SNS나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이거 균형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논의가 돼야 돼. 이거는 저는 뭐 완전 차단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이건 참 그러니까 완전 차단이 불가능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 불가능할 건데 그러니까 그 이런 특정 범죄자의 행위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 되지만 스크린이지 않는 행위. 대표적으로 이제 일베라는 공간들 그럼 일베를 폐쇄시킬 수 있냐? 뭐 그러니까 그건 또 이게 또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하고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미뤄왔던 지점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수빈의 블로그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버지도 사과하고 없었던 걸로 다 폐쇄하면 되지만 이런 사례가 주는 어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럼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고 네.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일본의 구급파들이 제일 한국인들에 대한 자이니치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적인 대응도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다른 어떤 조례를 해갖고 만드는 부분들 여러 가지들 대응책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법적인 부분 말고라도 뭔가 이 포탈이나 아니면 이런 언론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너무 과하면 이 과도하게 되면 이제 표현의 자유나 그렇죠. 기본권 자체를 금지하는 문제가 될 거고 너무 방만하거나 그냥 풀어놓아 버리게 되면 이런 2차, 3차 제2의 범죄 행위를 오히려 묵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뭐라고 답을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그 조수빈 이야기했으니까 관련되어서 예, 예. 지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보통 취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성범죄자의 취업 금지. 범죄 전력을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범죄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뭐 30년 갈 수도 있고 어떤 5년간 제한할 수도 있고 10년간 제한할 그건 수도 있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사후에 확인할 방법이 그러니까 촘촘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데 그 운전기사라든가 아니 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분명히 그것이 걸러져야 되는데 안 걸러지고 나중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자가 채용돼 있더라. 그러니까 사후에 야 또 빨리 해고해. 그리고 심한 경우는 법인장, 어린이집 원장 아니면 유치원 원장이 성범죄자였더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빨리 바꿔 아니면 니네 허가 취소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지금 작년 3월부터 12월 작년간 9개월 정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운영자와 종사자 그러니까 대장하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에서 67명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취업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 운영을 하거나 취업했던 게 67명이고 근데 이런 기준들은 지금 뭐 상당히 한 300여만 명이래.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꼼꼼히 되냐 안 될 거란 거지. 그렇죠.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9개월 중에 점검을 했을 때 한 70여 명 정도가 이 기준 이 법령을 위반한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제대로 확인할 수 있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후에 확인이 하는 방법 말고 사전에 애초에 예를 들면은 어떤 운전기사를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사대보험을 들어주잖아요. 사대보험을 가입할 때 그 이미 스크린이 되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예요. 분리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개인 정보로 인해서 고용되는 것과 이 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취업 제한이 돼 있는 것이 연동이 안 되니까 그냥 고용되고 있는데 나중에 여가부 같은 데서 감독기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얘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네 빨리 해고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동시켜야 되냐. 왜냐하면 이 피해가 너무나도 위중할 수 있다. 어린애들의 그 어린애들을 출퇴근 아니죠. 통학시키는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게 심각한 성범죄자 전력자인데 아동 성범죄자인데 예. 아니 거기에 그렇게 성범죄를 채용해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큰데 네. 좀 예를 들면 뭐 이제 학교라거나 네. 이런 데에서는 사전에 확인을 분명 하겠죠. 그렇죠. 예. 하는데 이제 이 관련된 시설 제한되는 데가 뭐 그런데 학교와 같은 좀 체계적인 데만이 아니라 진짜 작은 어린이집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유치원도 있고. 체육 아동 체육 그렇죠. 시설 관련된 데가 워낙 약간 영세한 데도 많은데 학원들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까지 사전적으로 이게 제대로 이게 그런 범죄 경력이 있거나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근데 저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범죄자들이 큰 데는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큰 데는 당연히 감시의 눈이 있으니까. 작고 은밀한 데를 가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다.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피해자 애들이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면은 애초에 상당히 사실 좀 뭐 의료 인권에 좀 위배된다 하더라도 좀 저촉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고용보험 같은 데에서 일종의 그 제한 조치를 정보 체크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응? 이 사람이 취업 제한이 붙였습니다라고 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여기다 체크해 놓고 이 사람은 고용보험 이 사람 이런 형태의 사전 스크린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나요?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사후에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여가부라든 이런 데에서 한번 교육부랑 같이 몰아갖고 1년에 한 번씩 쭉 돌아다니면서 야, 소리 내봐.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표현을 쓰는 점검을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전수 점검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마 예. 이게 흔히 말하는 이 표집을 해갖고 선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여가부나 이런 데 감독관리청이 예.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술하게 해도 피해가 심각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이긴 아동 성범죄예요. 이 아이들의 평생이 좌지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유발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 그건 너무나도 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나 특히 이런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 같은 경우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영세하거나 미미하고 좀 약간 이렇게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준 그런 심사 서류 확인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안 하는 제대로 거죠.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또는 기관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험 무슨 건강보험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야겠죠.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일종의 지입차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종의 하청을 주는 지입 그렇죠. 이런 그 운전기사라든가 뭐 운전기사는 좀 특히 미면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이 약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적발된 그 70여 명의 기관 유형별 비율을 보니까 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이 한 뭐 37%,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이 25%, 그렇죠. 그다음에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7%, 뭐 공동주택 경비원이 7%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앞부분에 좀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체계화된 사전적 예방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건 약간 지나가다 얘기합시다. 그 경찰 우리가 맨날 하게 되면 나오는 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 이것도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근데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경찰청이 계약을 맺었어. 그렇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납품을 해달라. 근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 이상 없음이라고 뭐죠 이걸 허위 검수를 한 거죠. 허위 검수를 한 공무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경찰청에는 예.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특정직이라고 합니다. 특정직이 보통 경찰이고 예. 일반직 수사를 못하지만은 못한다기보다는 그 직종이 달라요. 행정관리직이란 거지. 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일반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정직인 경찰은 노조가 없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분야인데 그런 검수를 하는 그런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 그냥 그거를 허술하게 한 거죠. 근데 그렇죠. 경찰청은 발주를 했고 업체는 프로그램 제출했어. 그럼 이게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검수하는 그 행정관리직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얘가 볼 때 사고적으로 볼 땐 그 기준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상 없음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냥 찍어줬을까? 돈을 좀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돈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수뢰 후 부정 뭐 나중에 뭘 이렇게 뭘 편의를 봐주려고 하거나 뭔가 이런 거 아니면은 이게 가족 기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것일까?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조금 큰 어떤 뭐 흑막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거의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 이따위로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거의 모든 경찰 수사의 핵심은 다 포렌식을 합니다. 예. 핵심적으로 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 핸드폰 예. 다 해갖고 포렌식은 무조건 기본권을 하는데 예. 이런 엉터리 프로그램을 발주를 그러니까 해갖고 검수하면은 수사가 제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어떤 이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수사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수단인데 그렇죠. 이 수단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좋아야 좋아요. 당연히 일선에서 도움이 될 건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경찰 내에서 경찰 군대 내에서 근데 뭐 헬멧을 쓰는데 뭐 총알 총이 뚫려버려. 방탄조끼인데 뚫려 예. 이런 거하고 유사한 건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군화 이렇게 납품했는데 군화가 물이 새네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이 새는 군화 같은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에 왜 도장을 찍어줬냐. 뭔가 이것들끼리 유착이나 관행이라는 의미에서의 좀 그 우리가 군납비리 할 때 나오는 그런 똑같은 것들하고 거죠. 똑같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군납비리 같은 거 나오는 거는 보통은 그 군납비리 하는 그 업체가 일종의 퇴직 군인이 연관돼 있는 어떤 거라든가 뭐 이런 게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어떤 시나리오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죠. 또 그렇게 되고. 근데 그럼 지금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의심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납비리 하면 진짜 무식한 새끼들이잖아. 예를 들면 뭐 아까 방탄조끼 네. 돈을 찔러주고 이런 건데 디지털 포렌식이라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럴듯한 건데 똑같은 일이 좀 벌어졌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해야지 증거를 쓸 수 있는데 이걸 써갖고 했더니 증거가 확보가 안 되네. 돈은 헛되로 쓰고 범인은 일사부재리라도 도망가 버리고. 예. 이 누가 책임질 거니 이 말이에요. 근데 군납비리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 군 고위직들과 퇴직자와 네. 연관되어 있는 그 군납 업체의 그렇죠. 뭐 이 네트워크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럼 이것도 그렇게 봐 그런 우려,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경찰과 그이 포렌식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그 업체 내에 또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수사를 누가 했을까요? 경찰이 했겠죠. 그 경찰이 했으니까 제대로 했을까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자기가 무슨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걸 대충 써줬다. 지가 목이 날아가는데. 그리고 분명히 일선에서는 그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포렌식 하는 애들이 아니 왜 이따 이거를 검수해 준 거야. 우리 이거 분명히 드러날 텐데. 그 뭐냐 이게 바보냐 이 검사한 애가. 이걸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건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이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 하자가 있는 프로그램 기존에 미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장 찍어줬던 공무원에 대해서 1심에서는 또 1심에서는 뭐 약간 경미하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벌금형 때리고 뭐 선고유예 때리고 약간 뭐 그 기준에 간당간당한데 이걸 가지고 얘를 뭔가 공모가 있었다거나 뭐 이렇게
명백한 뚜렷한 범죄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명백한 범죄다라고 얘기한 거고 4일날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맞다라고 그렇죠. 좀 세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1심 기소하고 수사한 애들은 도대체 뭐 한 거냐? 엉성하게 한 거냐? 이런 문제도 되는 거예요. 봐주려고 하지 않았냐? 또는 이제 일선에 있는 선수들은 뭔가 문제 제기하고 아니 이거 뭐 의미도 없는 프로그램인데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위에서 눌렀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 그냥 시킨 대로 해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이게 제대로 도대체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이게 엄중한 범죄로 법원은 판단했어요. 실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건 엄중한 범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뭐 있어 보이잖아. 예, 저 그림 보시면 그림 딱 지문 뭐 디지털이니 뭐 이렇게 고급 기술이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군납 비리와 같은 하여튼 그런 또 잘못된 어떤 관행 문제가 물론 아주 일각이지만 좀 드러나가지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저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뭐요? 한 이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2년인가 아니 몇 년 됐을 거예요. 한 7년 됐을 거예요. 이거를 이게 지금 그죠 2012년에서 13년 네. 관련된 이게 뭐냐 그 프로그램을 발주하고 했던 그 사건이더라고요. 이렇게 걸린 거는 아마 그 뒤에 한참 뒤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못 봤다고요? 이런 케이스 기사를 못 봤잖아. 예. 이런 걸. 그렇죠. 그냥 디지털 포렌식에 입각해서 사건을 설명하거나 이런 건 많이 봤지만 많이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엉망이라는 걸 못 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죠? 그 머리 노랗게 해내 그 양 뭐죠? 그럼 어떻게 나와 답이? 아 이거 뭐 닭 죽이고 이런 애 있잖아요. 막. 아 양우진인가 그 양우진 미디스크. 예. 응. 이제 그 사건이 사실은 애매하게 풀린 부분도 이거가 연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자 사건 사고 관련된 상황 더 얘기합시다. 지금 그 지금 공직자 범죄 지금 최근에 가장 또 핫했던 게 강동구청 공무원의 예. 그 얼마 한 1,000억인가 또 횡령한 거 아니야. 예. 진짜.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 범죄 그 액수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뭐 지금 어마한 1,000억대 이상의 사고를 친 사람이 100억 1,000억대 이상 그래요? 100억 115. 그럼 예. 강동구청은 115. 115억. 1,000억대는 저기구나. 저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기 지금 요번에 하여튼 돈 헤쳐먹은 애들 중에 센 애가 오스템이고 임플란트하고 이 강동구 공무원이 115억. 115억을 횡령해서 한 문제. 주식을 했다고 그랬네요. 예. 근데 이 강동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참 끔찍했던 게 그 송파구 살인 사건의 그렇죠. 신원조의 개인 정보를 알려준 거죠. 알려준 게 또 수원에 수원시의 있는 구청 공무원이었던 게 드러난 한 거고. 건당 2만 원. 그리고 조주빈 관련해서도 그 공익근무 요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잇따른 공직자 범죄들에 대해서 근데 다행이라기보다는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 그렇죠. 은수미한테 수사 정보를 제공해 줬던 경찰에 대해서 징역 8년을 때려버린 거냐. 그렇죠. 엄중하게 때린 거죠. 그것도 또 공직자니까 경찰과 관련된 것도 이런 잇따른 공직자들의 어떤 뭐 경제 범죄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어떤 조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빈발하는 거는 뭔가 시스템이나 법적 체제가 좀 미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아닌데 오히려 법적으로는 좀 구비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를 또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두 가지가 다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공무원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감추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윗선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애가 사고되고 관리 부실 책임으로 자기 목 안에 날아가니까 최대한 감추려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온정주의가 많이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우리가 돈을 헤쳐먹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아니면 뭔가 약간 애매한 형태의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태까지 처벌받은 예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장치는 사실 미비하다는 거죠. 근데 법은 많아. 공직자윤리법도 있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이게 일명 김영란법 돈이죠, 돈. 예. 이거 다음에 올 5월달 작년 4월 5월달에 통과돼서 올 5월부터 시행되는 그 이해충돌방지법. 뭐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은 또 LH 그 사건 때문에 생긴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보면 뭐 돈 문제라거나 그러니까 뭐 청탁이라거나 뇌물이라거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엄격한 기준은 그런 있는데 거죠. 이런 법들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지만은 문제는 그게 대부분 다 직접 돈을 받았거나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한 돈이 보이죠. 네. 그걸로 이제 처벌했는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은 건너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그 개인 정보 관련 유출된 것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출을 해주지 않아요. 돈도 직접 받지도 않아요. 뭐냐면 마치 업무를 실수한 것처럼 해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돈도 건너 받고 나중에 받고 아니면 돈으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이권으로 세탁해서 받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있을 거고. 시차를 두고 받고 그리고 또 건너에서 어떤 이런 뭐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의 공직자 윤리를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뭐 아니 그렇게 말하면 또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 근데 완벽한 건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적어도 일반 시민이 이해할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강동구청 그 공무원 115억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죠. 115억을 헤쳐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상급자들이 아무도 몰랐어. 이미 그거는 이제 강동 구민들이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5억 남았대요, 5억. 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송파구 삼전동에서 저 피살당한 그 사건도 그 여태까지 4천만 원이니까 두 건이면 엄청나게 많은 게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규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건 심각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 공수처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고위공직자 뭐 범죄 수사처 이런 이름을 달고 있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어떤 처벌 기능을 하고 있냐 퀘스천 마크고. 그렇죠. 법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등등등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촘촘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뭐 100억 이상을 하도록 하게 돼 있고 네. 개인정보가 이렇게 숭숭 새고 있었는데 뭐 사후적으로 사진 몰았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 따로 실제 관행 따로. 그러면은 법이 뭔가 촘촘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관행에서 이걸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실제 공무원의 중상급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거를 적용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그러니까 뭔가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법이 뭐가 필요할 것이며 실제로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돈은 빠져나가고 정보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시는 왜 안 하느냐. 그럼 서울시 감사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구청 감사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럼 구청이나 이런 데 제대로 감사 보고서 보면은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감사를 거꾸로 엉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게 우리가 이게 이런 말 그랬잖아요. 뭐 요새 젠더 갈등에서 보게 되면 자꾸 누구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이 말이 약간 설득력은 있잖아요. 무슨 말이 남성 일반이 뭐 가해자나 범죄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공직자라고 하는 집단 또 공무원이라는 집단 자체를 뭔가 이것들을 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될 잠재적 뭐 범죄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야. 이렇게 봐서도 안 되겠지만 근데 법적 제도적으로 이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어떤 불법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꼼꼼하게 설계하는 건 맞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이런 거는
공무원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훌륭하고 뭐 성실한 공무원이 더 많을 건데 왜 그런 거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요새 같은 사회 풍조 있잖아요. 어렵게 예를 들면 구급이 되든 공무원 시험이 되었어.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늘어지면서 뭔가 여기서 나도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여기서 아니 그 주거리 같은 월급 가지고는 이제 못 사니까 또 뭔가 이게 사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관행 또는 분위기 또는 사회 풍조가 어떤 문제 아니냐. 또 사회 풍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니까 공무원이라는 집단도. 그래서 사실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아시다시피 OECD나든가 여러 가지 뭐 유엔이든 어떤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 평균에서 한참 아래쪽에 있는 건 아시죠? 그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기준에서 한참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특히 공무원 부패 지수 부분에서는 예. 그건 정부에서도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는 건지 우리 그 청렴하신 윤석열 전 검사 검찰총장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그러시는 건지 사실 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처럼 뭐 난리 났잖아 지금. 저 좀 뒤에 말씀하시겠지만은 되게 이런 얘기예요. 관행인데 왜 그래? 예? 아니 그거 뭐 쓸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게 범죄예요. 예? 그리고 검찰이 그걸 안 하는 것도 범죄예요. 근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패 지수는 저 새끼들 다 많이 헤쳐먹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은 우리는 관행상 이렇게 이런 인식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 적용도 역시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은 잘 만들어 놨는데 얘들이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아. 검찰이나 감사원 애들도 실제 법 조항대로 하지 않아. 그리고 서울시 감사관실도 있고 구청 감사관실도 있을 거예요. 아까 그 디지털 포렌식에는 분명히 그 일반직이잖아요. 경찰청에도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관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는 항상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상훈 선생보다는 조금 덜 비관적인데 아까 공직자윤리법에 그래서 재산 등록이나 이런 기준이 이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4급 이상이에요. 그렇죠. 4급 이상이 한계 좀 있죠.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되면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게 이제 LH 부동산 관련되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뭐 어떤 관련돼서 모든 걸 신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적용 대상이 19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500만 명 정도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야. 그 청탁금지법은 거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뭐 교사들이나 언론인도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죠. 저도 언론인이니까 배 선생한테 뭐 3만 원 이상씩 뭐 먹이 주면 안 돼. 좀 줘봐. 청탁금지법. 줘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와 법적으로는 비교적 꼼꼼한데 근데 이게 꼼꼼한 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냐의 문제는 1번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은수미 그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제공했던 그 경정이었나요? 그 계급이 경감으로 알고 있는데 경감 모르겠어요. 계급의 어떤 경찰관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8년이라는 상당한 센 그러니까 이 형을 때린 게 의미 있다고 보는 거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가 의문인데 그렇죠. 이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의 어떤 관행과 기풍, 기강 이런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도 모든 걸 제도로 다 해야 하게 되면 진짜 그냥 감시기구밖에 안 돼. 그렇죠. 즉 공직자들은 저것들은 항상 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라고 보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경찰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기강, 기풍, 분위기라고 하는 법과 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잘 잡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약점들, 허점들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 좀 합니다. 그게 가장 약한 지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성실하고 일 잘하고 그런 정의로운데 문제는 공무원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뭔가 시스템 들어가면 또 엉망이 돼서 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또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 점에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뤄봅시다. 저는 이제 예. 자, 요즘도 오늘 사건 사고는 우리가 뭘 얘기했나요? 뭐 조주빈 이야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제한 제대로 문제. 가동되고 있는가의 문제. 예. 디지털 포렌식 네. 발음이 안 좋아. 디지털 디지털 포렌식, 포렌식 검수 프로그램 문제. 네. 검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군납 비리와 같은 네. 것이 이런 시스템에서도 첨단 문제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공직자 범죄에 대한 조금 더 한번 환기 네. 이 정도를 다룬 것 같고요. 사건은 이 정도로 하고 시사 이야기인데 네. 시사 이야기는 저희가 어제 편파 TV에서도 첫 번째 대선 후보들의 사자 TV 토론을 토론, 예. 했는데 뭐 간단하게 인상기 음.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참 일단 실망. 일단 실망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그러니까 좀 물론 이제 그 공직자들을 지낸 사람들이 토론을 뭐 이렇게 잘한다 뭐 이 부분보다는 성실함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진중하고 성실함이 부족했다.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국민들의 그 기대에 흡족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워낙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자 토론에 대해서 뭐 자기들 진영론 자기 진영에 입각해서 자기 후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만점. 관대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야박하고 부족했다. 문제가 많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자 TV 토론에 대해서는 뭐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저희 편파 TV 금요일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더라고요. 또 해요? 원래 이제부터 남은 거는 성관이 주최의 아닌데 성관이 사자 토론은 3번 남아 있거든요. 성관이는 등록한 후에 하겠죠. 21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이번 이제 언론사 주최 방송 3사 주최했던 TV 토론 지난번 3일 날 한 거고 이거는 3사 공동 주최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합의해서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거고 이 방송을 JTBC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자가 출연하는 이것도 방송 토론이죠. 그렇죠. 방송사 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하필이면 우리 방송하는 8시하고 겹치는데 그럼 우리가 조금 뭐 그냥 붙는 거지. 하니까 그 이야기는 좀 하고 오늘 그 이야기 말고 오늘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번 배우자 리스크 지금 역대 대선치고 이렇게 본인 검정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저기 누구야 이명박 정동영 그전에 뭐 노무현 이회창 또 누구야 그 다음이 김대중 그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인가?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뭐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논란들은 많았지만 그 당시 그 배우자들 논란들이 뭐 된 적이 있었나요? 아니 뭐 가끔 됐던 게 저 노무현 권양 여사. 근데 그건 아버지 사상 문제.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닌 거고. 그리고 또 국민들 그렇게 인식하셨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죠. 누가 있어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기억나지는 않아요. 아니 뭐 이명박 부인이 누군지 기억합니까? 못해요. 다음 이명박은 아들 문제가 있었죠. 이명박 아들이 뭐 다스? 예, 아니 그것도 아들이 그 축구 감독이랑 사진 찍고 이런 히딩크랑 사진 근데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부인 누군지 잘 몰라. 그다음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그다음에 누구야? 그다음 없어요. 이명박 다음이 누구야? 박근혜구나. 박근혜 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런데 이렇게 당 1, 2위 후보들의 배우자가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좀 봅시다. 근데 이미 그 김건희 씨는 뭐 두 가지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아니 뭐 일단 개인에 관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나 뭐 어떤 이건 재판 중인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학력 경력 위조 드러난 문제 이것도 이미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학위에 대한 뭐 취소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학력 경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사문서 위조 아니면 뭐 저 업무방해 그 필요하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건 이미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이게 안 오고 또 하나가 그 7시간 통화인가 이건데 이거는 하여튼 뭐 법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정서를 건드린 거죠. 네. 7시간
그리고 뭐 저기 그 김지은 씨죠? 김지은 씨,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부분. 뭐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드러난 부분. 거니까 부적절한 부분이고 윤석열 그 후보도 사과를 어제 뭐 그저께인가 했어요. 아니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김건희 변수야. 김건희 변수 말고 또 뭐 장모까지 얘기하는 하여튼 뭐 저 동네 사람들은 저 민주당 동네 사람들은 뭐 본부장 네, 본부장. 해가지고 뭐 본인 부인 장모, 장모, 이야기한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배우자로만 국가시키면 김건희 리스크는 두 가지. 하나는 법적으로 절차에 걸려 있는 도이치모터스나 학력 경력 위조 문제하고 7시간 통화 문제에 대한 하여튼 오만방자하고 무속 논란 뭐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예. 이번에 이제 터졌던 거는 우리 김혜경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의 뭐 법인 잘 모르겠어 법인카드부터 법카 유용? 공금 유용? 법카 뭐 유용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처방전 등등 이건 사실은 의전 문제인데 의전 문제가 좀 갑질이죠, 갑질. 근데 이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의전 왜냐하면 그래서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지금 아니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영부인이라는 시스템과 그걸 법이 왜 해주느냐 법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판국에 단체장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뭐 의전 예우 관리를 공무원이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라고 하던데 요 문제 이제 이 문제가 커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계속 그리고 제가 있던 학교의 그 재단 이사장이 마누라가 그 재단의 법카를 가지고 이마트 이런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한 몇 억을 쳐 드셔갖고 그건 최종적으로 이제 처벌 받았어요. 물어내기도 하고. 그 이사장 부인이 이사장 부인이 재단의 네. 법인카드 학교죠. 학교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거주지에 근처에 이마트 가서 매일 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찬거리를 학교 재단 돈으로 계속 쓴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1년 2년 쓰니까 억이 넘잖아요. 공금 그러니까 공금 횡령 공금 횡령이죠. 왜냐하면 회사 학교, 예. 그러니까 회사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쓴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카드라는 형식을 빌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 카드를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도 역시 학교에 소속된 그러니까 이제 재단에 소속된 걸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쓴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면 개인 되는 걸. 그러니까 학교 이사장의 출퇴근용이라고 해놓고 마누라가 써버렸으니까 그 직원한테 가서 법카를 가져와라 해서 장을 보고 별 미친 그 짓을 한 거예요. 해갖고 처벌 받았어요.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죄를 받은 네, 유죄예요. 유죄 세게 받은 거야. 세게 받았죠. 이것저것 공금횡령 그것도 상습적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형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김건희, 김혜경 이 양쪽 그 배우자들이 결국 이제 자기들의 배우자였던 유력한 대선 넘버 1, 2 후보의 행보에 지금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거는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지지율에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국민 법감정도 그렇고 갑질이기도 하고 이거는 질적으로 나쁜 범죄죠. 공금 유용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게 여기 김건희는 처리되고 있는 법적 절차 여기서 유죄받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7시간 통화도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실 윤석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는 약간 애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혜경 이 문제는 이 법카드라는 게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개인 공무원 법인카드. 자기 법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공무원 법인이죠. 그러니까 공금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돈이죠. 그거를 이렇게 썼다 만약에 썼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 선거는 확인된 거 아니야. 확인된 거니까. 선거는 확인된 뭐 거고. 그게 12만 원이건 어쨌든 단 1원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하여튼 씁쓸합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혼하면은 김건희가 처벌받는 거죠. 윤석열은 이제 자유로워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윤건희가 아니고 뭐야? 윤석열. 김건희의 윤석열. 학력 위조 뭐 이 무슨 경력 위조 심지어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인구 관련된 것으로도 뭔가 유죄가 받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김건희 개인 거지.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윤석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가겠죠. 물을 수 없는 건데 이 김혜경 법카 무대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도지사 부인, 도지사라는 부인의
그러니까 함부로 쓴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관계가 무관해질 수 없는 무관할 수 없죠. 무관해질 무관할 수 없는 거죠. 아까 그 학교 그 재단 이사장과 똑같은 맥락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맥락이. 그거는 재단 이사장이 그 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그 김혜경, 이재명 관련된 부분은 이게 만약에 실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답답합니다.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 그렇죠. 같고 지금 그게 지지율도 반영이 되고 이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그 있잖아요 뭐 달변이고 이런 모습에서 약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게 뭐 그날 토론보다는 이제 김혜경 사건이 커지면서 이게 자꾸 확대되고 있으니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 때문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도 뭐 사과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거는 뭐 어떻게 가려질 수 없는 거라서 이재명 후보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세 번째 이재명 후보 이제 요새 대선 후보도 사과 많이 하잖아. 계속 사과를 하는 거죠. 이번 TV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추궁에 의해서 네가 안 했지만 너의 부인, 너의 배우자가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던 성폭력 범죄 안희정 건에 대해서 피해자에서 2차 가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사과를 추궁하니까 또 사과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또 했고 윤석열 후보는 뭐 깨끗하게 뭐 하여튼 뭐 사족을 달았지만은 뭐 깨끗해 그냥 떠밀려서 한 거지. 떠밀려서 했지만 떠밀려서 그래도 한 거지. 어쨌든 사과한다는 말을 앞에 사죄 다 했지만은 그렇지. 또 우리 저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세 번째 사과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 그 과거의 그 집안 그 형과 형수에 대한 이 욕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과했고 아들 도박과 관련돼서 사과했고 사실 또 아들과 세 번째 또 사과를 한 거야. 사실 아들과 형수 욕설은 저는 그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거는 또 말하자면은 이 공직과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일정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왜 봐요. 나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양해할 수 있다. 근데 김혜경 씨의 법인 이거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들 도박도 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남이라고 했으니까 아들하고 이게 문제가 또 정치적 도의적 말고 법적으로는 그 이재명한테 물을 수 있는 상관없는 문제는 거죠. 아닌데. 근데 지금 이 김혜경 씨의 법과 이건 도지사의 공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거 참 뭐라고 하나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발언을 가지고는 뭐 이렇게 해석 버전 자기들을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여지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확인 자체가 분명히 된 거고. 그냥 뭐 리스트 뽑으면 나오니까. 요즘 수사 이런 유형 수사는요. 자 GPS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관련자들의 그 핸드폰 GPS를 해서 위치까지 해갖고 이것이 관련된 걸 다 이렇게 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아까 제가 뭐 몇 년 5년 전 그 이전에 저 재단 이사가 말씀드리니까 그때 경찰들이 그런 수사 기법들을 해서 이미 수사 기법 안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먼저 개인 카드로 하고 나중에 이거 취소하는 그건 새로운 기법이죠. 죄질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 카드를 자기 개인 카드 그냥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뭔가 의식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행위인 걸 인식하고 약간 바꿔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죠. 예전 같은 경우 아까 그런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지금 해야 되는데 법인 카드 그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발적 범행.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개인 카드 한 거를 나중에 몰아서 다시 이렇게 세탁을 했다.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배우자들의 파동이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대선 행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 가지잖아요.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 도의적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지금 오히려 지금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자신의 실력, 자신의 약점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또 검증하고 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남은 한 달 동안에 이 변수가 더 커지는 변수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채널 A나 TV조선이나 뭐 MBN이나 뭐 SBS나 지금 다 달려들어 갖고 지금 김혜경 씨 공금 뭐 유형 부분을 법과 유형 부분을 다 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 김어준이나 뭐 이런 선수들은 완전 이제
이 상대 노로로 가죠. 방어 모드가 하려고 하는데 방어 모드의 양상이 조금 이제 곤궁해지고는 있죠. 왜냐하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아이 소고기 12만 원 갖고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배 씨가 5급이 개인적으로 뭐 자가 발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첫 번째 12만 원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거 뭐 디펜스 쳐줄 부분은 아닌 거고 그리고 배 씨에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명백하게 그 사람이 어차피 이 저기 저 변호사 하면서 데리고 온 분이라고 해야 돼요? 변호사 시절에 네, 데리고 온 분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어공이죠, 어공. 쉽게 말하면 어공이죠. 어공인데 그건 어공 5급이요 또 5급이면 사무관이죠. 어공이든 늘공이든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그건 공무원이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카바쳐줄 부분도 아닌데. 그렇죠. 그거는 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든 우호적이든과는 무관하게 이거는 심지어는 보니까 그 어쨌든 다 알잖아. 그 이재명 민주당에서 우호적인 언론 한겨레 경향 한겨레와 경향도 지금 사설로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쪽은 뭐 그렇다고 뭐 그걸 상황을 보고 뭐 즐겁겠냐. 뭐 자기들도 다 그 배우자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대선이 있네요. 이런 대선이. 제가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 했잖아요. 하나는 무지하고 하나는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지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모르는 쪽에 대한 얘기였고요. 예. 무식하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청약 가점이 뭔지 모르는 뭐 이런 대선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 그런 판단 달라. 윤석열 뭐 예를 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4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무식하거나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량은 다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대통령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요구되고 있는 능력 그런 또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뭐 인격 또는 그런 뭐 경륜 이런 부분에서 판단들은 나을 수가 있는 건데 뭐 안철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약간 바보 취급하는 안철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4명의 후보들이 뭐 한나라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최소 기준들에도 미달하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건데 지금 변수가 된 거는 이 배우자 변수가 되고 있는 이런 데서는 참 그러니까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찜찜해요. 예. 아니 뭔가 물론 이게 네 분이 다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를 맡을 수 있는 공무 단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그 안철수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안철수 개인은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대통령의 공무 단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분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죠. 검사로서 훌륭한데 대통령 공무 단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경기도지사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냥 일은 잘하는데 대통령의 일까지는 좀 애매한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요 두 배우자들의 문제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것과는 별건으로 두 후보에 대한 검증들은 또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남은 TV 토론이 지금 뭐 선관위 토론은 3번밖에 안 남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JTBC에서 방송되는 기자협회 토론처럼 몇 번이 더 있을 수는 있겠죠. 예. 더 이상 이 사람들이 TV 토론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예. 거부하고 싶겠지만 본인들은 이제는 두 후보 다 쫄리니까 어쨌든 해야 되고. 후보야, 다 내 후보지. 내 후보가 유력한.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미안합니다. 예. 누굴 편드는 거 아닙니다. 예. 내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송 토론을 통해서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과 평가들은 또 엄격하게 합시다. 예. 근데 서글프지만 이상하지만 배우자 변수가 커지고 있는 대선인 건 또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는 것으로 하고 더 길게 얘기하면 안 그래도 뭐 지금 보니까 우리 채팅창에서 뭐 저희들 얘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럼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는 또 해도 되는 거고. 예. 그 아까 끝내실 거죠. 예. 뭐. 아까 그 이야기? 아니 저 답을 아까 여쭤보신 분이 건국대 순천향대 올라가 볼까요? 예. 아니 근데 기억나세요? 아니 대충 알 것 같아요. 건국대 건국대 경찰학과랑 예.
순천향대 뭐 이런 얘기 어디가 더 좋으냐, 아, 예, 예. 그죠? 여기. 예, 한 세대. 근데 이제 사실은 건국대 한 세대 순천향대 이 부분에서는 뭐 우열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또 적절하지 않고 주제 넘지 주제 넘어. 예.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지금 경찰학과라는 데가 있고 경찰행정학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있기로는 건국대는 경찰학과일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경찰행정학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행정학과를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데는요. 범죄 쪽보다는 행정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죄 쪽의 행정을 가지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과라는 걸 내세우는 데고요. 그걸 보실 때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좋은 데 나쁜 데를 평가하는 데는 지금 하시는 건 아마 제 기억 제 추정으로는 경찰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데 큰 차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름상으로는 건국대가 좋죠. 그런데 순천향대도 나름 후발주자로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순천향대도 저는 추천하는 데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한세대도 또 후발주자인데 그만큼 또 역량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은 그 이름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하나만한 답이 되는 것처럼 확실한 거는 경찰학과랑 경찰행정학과는 다르다. 그거를 명확히 하시고 가시라. 더 필요한 거면 또 배 선생 다른 뭐 예. 다음 뭐 방송 이런 데서 또 질문 화요일 날 주시면 또 질문해 주시거나 예. 해주세요. 자, 2월 5일 오늘의 막장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 추운데 조심하시고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 예,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예.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